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회원입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는 은행 등 자금들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우리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그 부동산 금융에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은행권들에서 금융권에서 공급한 자금이 4,137조로 GDP 대비 162%나 되는데 2015년하고 비교하면 9년 사이에 무려 1.5배나 증가했어요. 가뜩이나 부동산 쪽에 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더 그게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2022년에 27조, 2024년에 43조의 순이익들을 얻었는데 금융권에서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높은 거죠. 이런 비생산적인 부분에 가서 이자 장사만 하면서 어떤 생산적인 것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진 않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 자금도 이런 부동산 쪽으로 돌렸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으로 2024년에 47조 가까운 돈들을 이제 풀었어요. 그다음에 그 2024년에는 또 허그를 통해 가지고 디딤돌 대출 이런 걸로 한 23조 이렇게 돈을 풀고, 부동산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곳에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부동산 쪽에 더 돈을 돌리는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금융 정책이 좀 원칙이 없었던 거죠.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첨단 전략 산업에 한 500조 정도 이상은 투자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도 만들고 있는데 150조 지금 만들려는 것 중에도 한 절반을 은행, 보험 이런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은행권들의 돈들을 좀 이런 생산적인 곳에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이제 지금 15% 정도 하는 걸 20% 정도로 올려가지고 은행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돌리는 것들을 좀 줄이도록 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오히려 낮춰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렇게 돈을 돌리도록 하려는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15에서 20% 정도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뭐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이런 데들도 그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그 위험 가중치를 한 15 정도에서 25%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돈들을 좀 줄이고 은행권들이 이런 첨단 전략 산업 같은데 주식 같은데 좀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기본 원리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부동산 정책에서 DSR을 적용을 강화했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가지고 굉장히 어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법의 이름이 이제 과잉 대출을 막는 게 주택 소유 및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뭐 약자로 호파법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념을 하는 거예요. 과잉 대출을 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못 갚으면 그 집을 이제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약탈적으로 대출을 하는 게 되니까 그걸 이제 막는 법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과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이제 과잉 유동성이 가는 것들을 막는 장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SR 이걸 꾸준하게 하면은 이제 그런 과잉 유동성을 막는 거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호파법을 28개 주로 확대 적용을 했어요. 그런 식의 노력을 하니까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가계부채를 한 24% 줄인 나라가 됐거든요, 미국이. 우리도 이런 좀 어떤 DSR 이런 걸 좀 금융의 기본 원리로 좀 철저하게 적용하는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꾸 늘렸다 줄였다 이러한 것들은 좀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통 1년에 한 외국인까지를 고려하면은 한 6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2022년부터 한 4만 호로 아주 급감을 했죠. 그 보통 한 3년 정도의 그 후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2022년에서 착공이 확 줄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3년은 더 많이 줄었고 2024년도 뭐 많이 줄었어요. 한 50% 정도로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빌라도 좀 더 드려. 그러다 보니까 그 후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22년에 착공이 줄은 게 2025년 지금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내년에는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죠. 2023년에 무려 한 60% 가까이 착공이 줄었으니까 2027년에도 2024년에 착공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3년에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아주 주택 공급의 비상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질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보게 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고 착공 기준으로 해도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뭐 신통계획이라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인가나 이런 데 쪽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부동산 자금이 좀 공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갭 투자 같은 건 막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이죠. 11호 대책은 지금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잦은 대책을 한 것보다는 이런 생산적 금융에 집중을 하거나 DSR 같은 데 금융의 기본 원리들을 꾸준히 그 진행을 하게 되게 되면 그 효과가 이제 쌓이면서 그 과도하게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지 않게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좀 생산적인 곳에 은행들이 집중하도록 하고 주담대 같은 걸 좀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우리 정책을 필 때는 당장 그 정책 말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부분을 통한 해결 방안도 저희들이 크게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자, 마쳤습니까? 자,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